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큰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굳건한 기조를 또 갖고 가려고 할까요? 결과로 인해서 큰 기조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선 이후에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뭐 위기설. 위기가 왜 이렇게 많아? 존버야? 존버야. 인생 뭐 있어? 이게 앞으로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오늘도 지식 한 잔 저희와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가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계셨죠? 네, 그럼요. 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22대 총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총선 그리고 대선에 집중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 정책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좀 큰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이 정부는 여전히 뭐 굳건한 기조를 또 갖고 가려고 할까요? 어쨌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규제 완화책을 많이 발표했어요. 네. 뭐 대출 규제 완화도 그렇고 그렇죠. 뭐 개발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해왔는데 규제 완화의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시행령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정부의 뭐 규칙이라든지 네.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에 관해서 제한을 풀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못 바꾼 게 법과 관련된 거예요. 법령 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못 바꾼 게 사실은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그 법률이었는데 21대 총선하고 결과가 일단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화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여기서 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얘기 드리는 건 저희는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린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이 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냥 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방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와왔던 어떤 큰 기조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이후를 보실 때 네.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네. 기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망이나 기대를 그렇죠. 하면서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박재민 배우님 그 주식 투자하지만 네. 주식 왜 삽니까?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내가 주식을 사는데 나 이 주식 안 빠질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오를 걸 사야죠.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투자할 때 그 가격의 전망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튼 집을 지금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제일 그게 되게 기대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네. 수요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가 그렇죠. 있고 네. 공급이라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내놓는 매물의 네. 양. 그렇다면 내가 총선에서 뭔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한 사람은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제드렸죠. 총선 결과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다. 네. 라고 하면 누가 더 실망이 클까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망이 크겠죠. 그렇죠. 어제 내놓을 수 있는 기대가 그렇죠. 값이 올라갈 기대가 지금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줄어들 거니까 네. 시장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거는 반대도 똑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정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심지어요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반대예요. 네. 그렇죠? 당은 똑같지만 그때는 지금 당이 여당이었다고요. 네. 여당이 압승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무주택자들이 기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져야지 내가 살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여당이 압승했을 때 네. 무주택자들이 환호했다고요. 네. 이제 집값 잡겠구나. 떨어지겠구나. 네. 그런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망이 크죠. 네. 실망이 큰 게 행동으로 일어났다고요. 아, 그러면서 막 쉽게 말해서 영끌해서 집 그렇죠, 사고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엄청 샀거든요. 네. 그게 집값의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고요. 그래서 밑에서는 어떻게 밀어붙여 올렸죠. 그렇죠. 이 지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반대예요. 아, 기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공급자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꺾인 상황이고. 아니, 꺾일 거다. 꺾일 꺾일 거다.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네. 어제 지금 뭐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막 많이 갖고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를 근데 막 총선도 끝나고 이러면 막 집값도 오르고 막 좋아지겠지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변화가 없어. 아, 그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지죠. 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집값이 오를 때 규제책이 나오면 네. 집값 잡히겠지.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이유가 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계속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네. 그게 다르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은 기대하지 않는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먹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는 정책을 막 내. 네, 네. 보유세 막 올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하고 이러면 네. 집값 바로 떨어져요. 어. 실제로 그 정책 효과가 난다고요. 네, 네, 네. 아무도 그걸 기대 안 하거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되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지금 정부는 집값 계속 안 빠지게 해줄 거야. 다 예상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책 효과가 안 는다고요. 사실 이제 선거 전에는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선 이후에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뭐 위기설. 위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위기설이 실제로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더 증폭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큰 변화가 없을까요? 요 위기설은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유통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시장의 위기를 얘기하는 건 네네네. 아니고 부동산 PF. PF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35조 원의 부동산 PF가 있는데 네. 지난해 초부터 이게 만기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다 만기를 올해 4월 이후로 연장해 놨어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막 만기도 연장해주고 이자도 후불제예요. 네, 상당히 완화를 해줬군요. 그러니까 이자도 나중에 내라.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다 총선 이후에 만기로 연장해 놨다고요. 그게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PF, 건설회사나 시행사 이런 위기가 고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기설 때문에 막 집값이 폭락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네, 네, 네. 예. 그러면 일단 요 총선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위기설에 관한 이 잠재된 폭발력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요거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건설 회사들이나 시행사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의 영향을 떠나서 이런 어떤 일종의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시장 차원에서는 체계적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가 춘천에 그 그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 사태가 있어요. 이건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게 레고랜드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레고랜드를 PF를 해준 네. 강원도에서 그렇죠. 그걸 연장을 안 해서 문제가 그게 생긴 문제인 거잖아요. 건데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레고랜드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왜요, 왜? 거기 저희 지인들이 네, 임직원으로 많이 계셔서. 그래요? 그 사장이 제 친구예요. 네. 진짜로요? 알아요? 저 얼마 전에 행사하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저... 내 친구야. 진짜로. 그래서 저보고 친구보다 제 동생 친한 동생인데. 그렇군요. 저보고 형 어디 나가서 레고랜드라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레고랜드 사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어디 가서 레고랜드 사태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레고랜드는 네 건전하고 굳건합니다. 행사하시고 오셨구나. 저 친합니다. 엄청 친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데. 그래요? 저도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갑니다. 자 어쨌거나 네, 이 강원도에 있었던 놀이공원의 PF 사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게 2천억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2천억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마비됐었다고. 완전히 그때 흔들렸죠. 그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PF가 규모도 크지만 그게 혹시나 그렇게 금융시장의 체계적 리스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4월 이후 이런 뭐 PF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정말 돈줄이 마른다. 그래서 돈맥 맞아요. 영화까지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이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이러한 사태를 저희가 이미
뭐 한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좀 번지지 않기를 한번 진심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돈이 되는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결국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이제 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의 구도가 21대 총선에 이어서 22대까지 이어지는 모양새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지금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의 난이도 이게 더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지금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을까요? 큰 변화가 없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사실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난이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간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실래요?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주간 변동률입니다. 아, 네. 그쵸. 집값 바닥 찍고 상승. 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전국으로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울이 요 4주 동안 좀 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서울하고 예. 몇 군데만 올랐네요. 그렇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그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집값 바닥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일단 반등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이번 주 이게 어제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경기와 서울, 인천. 경기, 인천까지 네. 약간 마이너스를 어떤 딛고 네, 상회했군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시장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요즘 좀 혼동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부활못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은 저 표만 보면 잠깐만 파란색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많이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집을 몇 채 사실 겁니까? 몇 채 살 것 같아요, 평균. 글쎄요. 뭐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 이사하고 뭐 제가 뭐 집에 살았던 기간 생각해 보면 두세 채에서 많으면 6-7채? 맞아요, 정확해요. 아, 그래요. 평균적으로 두세 채 사요, 일생에. 아,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주간 상승률을 보고 이 주식도 아니고 아, 그렇죠. 사실 이건 주식이 아니죠. 뭐 이게 쉽게 매매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필요하는데 우리는 네. 이렇게 보면서 막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주간 지표를 보면서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주간 지표보다 월별 지표, 연간 지표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저희가 이거 주간 사갔다가 다음 주에 파실 거예요, 집? 그건 아니죠. 세금이 더 나오지.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요. 국가에서 공인된 한국부동산이라는 공기업이 매주 부동산 지표를 발표를 해요. 이게 공공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몰랐네요.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됐잖아요. 사실 CPI 지수도 물가 변동,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매일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매주 발표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놓고 그 추이를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보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부동산도 매주 어떤 지수 변동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네. 크게 시장의 혼란을 잡아주는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점은 드네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전 제발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뉴스에 내오긴 좋아요. 가격이 막 변동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쓰긴 좋잖아요. 네네네. 한국 부동산은 발표에 좋으면, 그러니까 그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 이름 언론에 많이 나가니까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요. 근데 좀 아쉽다. 그런데 네. 이걸 보고 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 바닥 다졌나 상승 거래 1년 만에 하락 거래 역전. 이 헤드라인 문구만 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자산 시장에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바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반등을 한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닥이라는 걸 뭐냐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 바닥이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죠. 맞아요.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생각이 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삽니다. 어. 어떻게 사냐면 더 안 빠질 것 같아서 그치. 사요. 이 이상은 더 안 떨어져.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바닥이라는 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더 안 빠지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네. 근데 내 집 마련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로 봐라. 그러면 그 가격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올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3월에 거래된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네. 3월에 거래된 1,353건의 아파트 매매 건수를 전수조사했더니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락 비중이 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집값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댓글에 야 우리 동네는 올라. 뭐 우리 옆집은 올라. 네. 아니 그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네. 있는데 그게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 부동산 가봤냐? 저 많이 가봅니다. 네. 아니 부동산 저는 전문가시잖아요. 시장을 판단하는 거지 네. 개별 주택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시장은 지금 여실하게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구별로도 봐도 네. 하락 비율이 높은 구가 18개. 네. 여기 이제 3월에 거래된 1,353건 전수조사 결과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승 비율이 높은 구가 7개밖에 안 돼서 하락하는 구가 훨씬 더 많다. 야,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지금 이광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코너에서 배워가는 가장 큰 건 지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좀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표를 균형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혹시 총선 이후에 좀 주목해서 이것만큼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짚어주실 만한 지표라든지 혹은 항목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에요. 매도 물량. 결국은 이제 물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실망이 크냐면 집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분들이란 사람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과연 어떻게 증가시킬 건지, 그다음에 증가시킨 다음에 호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네. 이게 앞으로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실망이 커도 안 팔아 이러면 사실은 거래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가격도 안 오르고 그냥 이 상태로 가겠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실망도 크고 앞으로 더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집을 많이 내놓고 호가도 내리기 시작하면 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후자에 조금 그 뭐랄까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확률이 그 후자가 높다. 네, 그래서 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호가를 내리면서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진다. 아. 그러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여러 지표 중에서 지금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 보면 요새 지표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네, 때문에 사실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네. 급할 건 없다. 급할 건 없다. 네, 급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누가 더 급하냐 마음이 네, 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뭐 물량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어쨌든 시장의 변화의 출발점은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일단 성사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 3월에 저희가 이제 3월이 지났잖아요. 네. 4월인데 3월의 거래량을 보면 네. 그러니까 한 달 늦게 거래 신고를 해도 돼요. 네, 네네. 이해하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4월이 끝나야 3월 거래량이 정확히 그렇죠. 나와요. 아직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근데 이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지금 추세와 변화 과정을 보면 2024년 3월에 제가 예상하는 아파트 거래량이 3,400건이에요.
어. 3,400건에서 500건 정도 예상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딱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예요. 어. 예. 근데 이게 한 달만 증가하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네, 어쨌든 네. 증가하는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증가하는지 이게 증가도 중요하지만 왜 증가하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원인 파악을 해봤어요.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에 3월에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그 가격대별로 구분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7억 원 이하와 그리고 9억 원과 11억 원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생아 대출이 좀 들어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9억 이하의 그렇죠. 아파트들만 대출이 가능해서 네. 그런 수요가 일부 들어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역별로 구분해 봤어요. 네.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됐는지. 잘 보시면 구로구 구로동, 구로. 강서구 가양동,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강북구 미아동이 됐잖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원 이하와 9억 원대 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7억 원과 9억 원에 왜 사람들이 많이 샀을까? 봤더니 이게 핵심이었어요. 직전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67%에 달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다 거래가 되어서 날로서 거래가 잘 되네. 그래서 호가를 올리면 거래가 다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래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 상황이 이어지긴 힘들다. 계속 이제 눈치 보기 하면서 이런 네. 변화가 일어나다가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구간이 오면 떨어지는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뭐 지수가 올랐습니다. 라에 그치지 말고 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지수가 주간으로 올라오는 거 진짜 의미 없다. 제가 봤을 때. 그 의미 없다. 그건 차치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네, 네. 근데 거래가 증가하는 걸 원인 파악을 했더니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거래가 증가했더라. 아.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수요가 줄겠죠. 안 들어오겠죠. 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전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수요도 이 떨어진 가격보다 더 떨어져야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야 그렇다면 지금 사실 몇 년 전에 정말 영끌 열풍이 불었을 때 좀 목숨 걸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 혹은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잡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버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숨통을 지금이라도 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게 흥미로운 게 네. 집은요. 네. 빚내서 산 분들은 못 팔아요. 이게 부동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은 손절이 있죠. 네. 근데 손절이 부동산은 있죠. 손절을 못 해요. 손절을 못 하는구나. 손절 못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가요. 아, 와 이거 안타깝지만. 이게 정말 낯설지가 않네요. 이 시나리오가.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최근에 경매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산 분들은 경매로 가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경매는 유통시장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거래 시장에서는 집을 파는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번 게 줄어들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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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어요. 네. 그런 분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런 그렇죠, 분이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틀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빚에 쪼들려서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빠질 거다. 아닙니다. 네. 그건 유통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아. 경매 건수만 나올 뿐. 경매 건수만 나오고 그거는 사실상 가격에 주는 영향도
그렇죠. 없죠. 없을 수 네, 있다. 네. 물론 뭐 간접적으로 이 경매 물량 엄청 증가하면 누가 집을 그렇죠. 사겠습니까? 네, 이런 네.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건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인데 그 그렇죠. 매도 물량은 결국엔 보면은 돈을 엄청 뭐 손실나거나 이런 매물이 아니다. 절대. 네. 아, 네.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2배 오른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언제 뭐 9월에 팔까? 3월에 팔까? 그렇죠. 4월. 벌긴 벌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떠면 손실에 대한 고통이 훨씬 더 커요. 네. 근데 손실 중에서 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음. 잠재 이익에 대한 손실의 고통이 투자 시장에서 훨씬 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이만큼 벌 것 같은데 이게 네. 점점 줄어들 때의 고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힌 거랑 실제로 내가 10억을 벌 줄 알았는데 2억을 버는 거랑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울까? 난 분명 2억을 벌었는데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2억을 잃은 것보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네. 주식 잔고도 보시면 원래 플러스가 1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지나니까 9천만 원 줄어 있어요. 와. 그러면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럼 네. 9천만 원도 먹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커져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9천만 원 벌었잖아. 좀 더 기다려 봐. 그렇지. 2억 될 수 있다니까. 네.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에 지금 근데 엄청 혹시 쫓기는 거죠. 다음 날에요? 네. 8천원을 줄잖아요. 와. 그러면 이게 고통이요 극대화가 돼요. 와 지금 저희 막 공감 저희 PD님 몇 분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린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면 네네. 마음이 차라리 편해. 그래서 저희 지금 PD님 한 분 물려 있거든요. 그분 안 팔고 있어요. 존버야. 네,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네. 존버야.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네. 투자하는 사람들 다 세 번 실패하고 이랬다잖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가.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9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좀 살 사람 없고 집 보러 온 사람 없어? 8억으로 줄 것 같아? 네.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장기 보유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게 다 이런 영향이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긴 벌었는데 기대 수익이 있다 보니 차라리 빨리 지금 털고 싶은 거군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주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순간 결국엔 판다고요. 심리학 전공하셨나요? 아니 이게 왜냐면 투자에서는 심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요. 네. 심리를 파악하는 게 사람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나의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결정되잖아요. 네. 왜 자산 시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자산 시장은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가치가 없죠. 다 상대 가치예요. 그럼요.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애널리스트가 뭐 목표 주가 계산하고 뭐 DCF 돌리고 뭐 PER, PBR 해서 막 복잡하게 해서 목표 주가 산정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표 붙인 거죠. 그게 무슨 근데 절대 가격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내서 산출해낸 어떤 가상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표 주가 이거 1,000원이라고 해서 냈어요. 음. 저 진짜 자신해서 막 실적 추정 잘하고 밸류에이션해서 냈어요. 네. 근데 막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면서 이게 2,0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기준이 바꿔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연하게 행동하시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네. 당연히 자산 네.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자산 시장에서 그런 심리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영끌을 하신 분들도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좀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영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것까지 버텨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예전에 팔았으면 10억인데 지금 한 4억까지 줄었어. 야 더 줄어 빨리 팔아야겠다. 그렇죠.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네. 돈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돈을 번 분들의 매도 물량의 변동폭이 큽니다. 네. 심리적으로 막 쉽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도 지금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은 어쨌거나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뭐 저희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니까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이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은 많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기대하고 있으니까 떨어지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볼 때 네.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되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흐름에서 아주 적절한 집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